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멘탈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미 피해의식이 있거든. 집단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게 우리 사회예요. 화 안 내고 어떻게 사냐고 묻는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맨날 화내고 어떻게 살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도 안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 훈련을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김주환 교수님과의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요새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긁힌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운전하다가 앞차가 깜빡이 안 켜고 내 앞으로 들어와서 이 자식 봐라 라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거. 근데 그걸 욱하고서는 그냥 말면 또 괜찮은데 욱했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서 결국 운전자 내려해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 때문에 갑자기 내가 분노하게 되는 이런 것도 존중 부족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살짝 끼어들었다고 해서 보복 운전하고 막 끌어내고 막 이랬다. 그거는 살짝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분노 조절 장애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살짝 자극이 오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런 분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일, 운전 상황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그랬다든가 하면 또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폭발적으로 공격성이 나오는 거예요. 진상 고객도 그렇고 갑질한다는 사람도 그렇고 다 분노 조절 장애예요. 공격성 과잉 표출인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진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멧돼지의 공격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성, 폭력성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교실에 앉아 있을 때 학교 폭력, 애들끼리. 그게 다 뭐냐면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공격성 표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에 편도체 안정화를 시켜줘야만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운전자 끼어들고 하는 그게 원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멘탈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내가 진짜 나를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아무런 자극이 안 생겨요. 내가 내 가치를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나를 요만큼 무시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기 비하가 있어. 에이, 나 같은 게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날 또 무시해.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자기 존중이 세죠? 그러면 절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화 안 납니다. 그럼 또 이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화를 안 내고 삽니까?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화를 낸다는 건 뇌의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편도체는 일종의 비상 알람벨이에요. 즉, 야, 비상이야, 너 위기야, 멧돼지 나타났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게 정상 상태예요. 그래서 화를 안 내고 쭉 산다. 그게 비정상인 것처럼 지금 분노가 팽배한 집단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게 우리 사회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지난 1년 돌이켜보니까 나 화 한 번도 안 냈는데? 그럼 그게 당연한 거여야 돼요. 내가 화낸 게 언제지? 한 5년 전쯤에 뭐 한 번 화 안 썼네. 이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어제도 화내고 오늘도 화내고 맨날 짜증내고 이게 지금 다 멘탈이 무너진 거죠. 쫄리는 거예요. 나약한 거예요. 화 안 내고 어떻게 사냐고 묻는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맨날 화내고 어떻게 살아요? 빨리 죽어요. 아까 알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비상 상황이 매일매일 걸린다 하면 그건 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괜찮은 법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차가 내 앞에 끼어들어와도 내가 괜찮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끼어들으면 그냥 끼어드네.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자존심을 긁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감히 내한테 자존심을 긁는 거잖아요. 근데 차가 끼어든 게 왜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상상을 해봅니다. 따뜻한 봄날에 잔잔한 호수에 내가 배 하나 딱 띄워놓고 딱 시 하나 읽으면서 차 한 잔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배가 내 배를 쾅 박은 거예요. 이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차 다 쏟아지고 물도 튀고 막 화나죠. 네. 먼저 이런 생각이 어떤 놈이 감히 나의 이 평화로운 시간을 그래서 화가 확 나가지고 야단치려고 돌아보니까 빈 배예요. 그 배에 아무도 없고 그냥 물결에 떠내려와서 쿵 박은 거예요. 그럼 자연도 나를 무시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그건 좀 심한 상태고 예. 보통 정상인 경우에는 막 화를 내서 보다가 아무도 없으면 머쓱해져서 화가 안 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쾅 박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쾅 받쳤어. 받쳤다는 건 저 배 안에 있는 놈이 날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문제군요. 내 문제죠. 그래서 내가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보는데 내 스토리텔링이 틀렸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화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차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럼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 차가 롤스로이스가 아닌 국산차에서 날 무시하는 거야? 이게 끼어들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진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좀 끼어들 수도 있고 임산부 같아서 응급 환자가 있어서 뭐 끼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가능성 중에 부정적인 습관은 최악을 딱 찾아내요. 그게 멘탈이 약한 사람이에요. 왜 최악을 찾아내냐? 이미 피해의식이 있거든. 세상 사람들은 날 무시할지도 몰라. 막 이러니까.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안 하면 돼요. 내면 소통 훈련이라는 게 내가 얼마만큼 자동적으로 부정적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삶이 편안해져요. 화낼 일이 없어져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용서, 연민, 사랑. 그다음에 수용, 감사, 존중.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정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이 6가지 중에 존중을 설명하면서 제가 인정 중독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인정 안 한다든지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는 다 이 존중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존중력 강화 훈련을 하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아니, 인정이 부족한 것과 존중이 없는 것이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존중도 자기 존중, 타인 존중이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단단하면 타인의 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있든 없든. 자기 존중이 부족할 때 즉 나에 대한 존재의 삶의 가치를 타인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나 좀 인정해줘.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멋있지? 아니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하고 내가 나를 존중을 못하니까 이게 허하니까 다른 사람 인정 그걸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중력 강화 훈련 나를 존중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타인 존중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나를 존중하는 힘을 키우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도 같이 올라가죠. 존중을 그러면 어떻게 키우냐. 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저 존중하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 둘러보면 존중할 만한 인간들이 없어. 다 이상해. 맞아요. 예,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누굴 존경하라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내 전두엽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존중력 강화라고 했잖아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이거 얘기할 때 이 6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나의 능력입니다. 대상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예요. 존중할 만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존중력이 있으면 다 존중할 수 있게 돼요.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칠 때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반짝반짝하고 단단하고 소리도 잘 나고 이런 훌륭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 그 캐릭터 때문에 이 사람이 싫어지게 됩니다. 반짝반짝하는데 때가 묻어. 그러면 미워지고 소리가 안 나오면 또 미워지고 사랑이라는 것도 내 안에서 흘러넘치면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장점, 단점, 인간적 약점 타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이 너무 어두워. 뭐 꽉 차서 흘러넘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존중 훈련을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건 에브라함 매슬로우라는 분한테서 가지고 온 건데 영어로 AWO experience라고 해서 와 하는 거예요. 그 와 하는 게 뭐냐면 존중의 첫발이에요. 와, 우리가 와 이걸 어디서 진짜 하냐면 거대한 자연을 봤을 때 그게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막에 갔을 때 바다, 어마어마한 산, 막 지리산 종주를 하는데 양쪽으로 첩첩산중인데 구름이 쫙 우와 거기 저녁놀 우와 그게 존경심이에요. 우리는 다 그걸 경외심 와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와 하는 게 뭐냐면 일상으로부터 툭 튕겨져 나오는 경험이에요. 일상적으로 이건 이거고 이건 저 사람은 저거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 자연 그걸 보면 이건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때 경외심을 느끼는 거예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멧돼지한테 쫓기듯이 사는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봐도 별이네 감흥이 없어요. 와 이게 안 나와요. 아무나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우와 그거를 인간에 적용하면 돼요. 인간은 자연물이 아니고 우주가 아닌데 아니에요. 인간 하나하나가 우주고요. 인간 하나하나를 다시 봐야 와가 보여요. 다시 안 봐도 와가 보이는 쉬운 상대는 갓난 아기예요. 내가 난 내 아이. 이게 내 아이래. 와. 산모가 갓난 아이를 안을 때 전전두엽 난리가 나게 활성화됩니다. 극단적인 행복감 더하기 그 밤하늘의 별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감흥이 우와 얘를 위해서라면 나 죽어도 좋아 이런 느낌 비슷한 게 확 생깁니다. 그게 오 익스피리언스. 그러한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거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물을 보고 와 하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커지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합니다. 어딜 가다가 와 경치가 너무 예쁜데 이걸 이렇게 찍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경험이 있으면 사람도 와 이분은 저런 미소를 짓고 있고 와 뛰어난 진행을 해주시고 이런 게 자꾸 생기게 돼요. 사람들한테. 와, 내가 키워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잘 안 될 때는 자연으로 일단 가서 하늘이라도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와 오늘 날씨 좋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물, 저 건물 멋있네 하면서 그 느낌을 사람으로 일상생활로 자꾸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 아름다운 면, 훌륭한 면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내 존중력이 강해지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타인에 대한 존중이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한 것도 와 내가 어제까지도 원고 작업하고 와서 인터뷰한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구나. 속으로 계속 수고했어. 넌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약간 나르시시즘하고는 다릅니다. 나르시시즘은 내 존중이 아니라 넌 나보다 못하지. 타인 비하를 나르시시즘의 형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 감정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내가 인정하고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속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주하나 잘하고 있어. 이런 거를 자꾸 해야 존중이 생기죠. 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뭐 내가 어제 밤늦게까지 원고 작업을 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거를 어떤 사람들은 야, 네 할 일이니까 하는 거지.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존중력이 없어진 상태죠. 하늘을 봐도 우와 이게 안 될 거니까 그걸 깨닫고 우아하도록 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럼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한테 내가 와할 만한 게 뭐가 있나를 봐야 됩니까? 장점을 봐야 되고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인류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제가 돈 떼먹고 굉장히 불량하게 사기치고 도망갔다고 치면 저를 굉장히 미워하겠죠. 그러면 그 생각 김주환하고 일하면 안 되겠어. 나쁜 놈. 이 생각이 요 분 머릿속에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통 100에서 200명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로 보이는 요 사람이 이 사람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친구도 있고 뭣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평가, 김주환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언젠가 전달이 됩니다. 즉 저에 대해서 만약에 나쁜 생각을 한다면 100명한테 간접적으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들이 또 각각이 100명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6단계만 거치면 전 인류가 다 그 안에 들어온다. 한 얘기 들어보셨죠? 6단계 법칙. 한국만 따지면 한 3, 4단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뭔가를 같이 협업을 하고 하면 저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아지겠죠. 그 좋아진 평가도 또 그 100명한테 가고 쫙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네트워크를 통째로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를 만나는 거예요. 게다가 인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더 소중해, 우주 전체가 소중해. 그러면 누구나 다 우주 전체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더 소중하지. 그러니까 우주 전체만큼 귀한 존재들이에요. 다. 애 낳아서 키워보면 다 알 거예요. 여기 보이는 모든 인간들이 우주적으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생각해보면 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습관을 당연히 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현대사회의 병폐죠. 그런 관점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을 다 기계적으로 도구적으로만 보는, 그래서 존중의 문화가 사라져서 집단적으로 다 불행하게 가고 있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도 안 내고 그러려면 내 자신에 대한 뭐랄까 존중과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비난했어? 그럴 때 그래 나 그 부분 내 약점이야 라고 인정을 하든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그렇게 생각해? 이상하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 훈련을 해야 됩니까? 나쁜 부정적인 생각을 덜어내면 됩니다. 완벽하게 좋은 생각을 해야 얻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화도 안 내고 두려움도 없는 상태는 그냥 있으면 되는 상태. 그냥 디폴트. 편한 상태.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숙제 내주는 게 뭐냐, 주말에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어봐라. 아무것도 안 한 상태, 멍하니. 오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쫄리지도 않고 두렵지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심심하게 있는 상태가 원래 인간이 있는 상태예요. 너무 심심하니까 뭐 게임이라도 해볼까? 뭐 요 정도. 그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은 게 맞는 거예요. 심심하다는 건 내가 내 자신을 느끼는 거거든요. 셀프를 느끼는.
그거를 명상에서는 애쓰지 않은 애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애써서 아둥바둥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화 안 나네. 두려워? 굳이 두려울 게 없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존중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할 만한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은 자기 존중을 못하게 됐을까를 하면 우리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 시스템은 너의 단점을 보라고 맨날 가르칩니다. 그게 의무 교육 시스템.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의무 교육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적인 민주시민을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학력 평가를 하는데 최저 학력 평가라는 걸 합니다. 모든 국민이 요거는 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에서는 평가를 해서 얘는 뭐를 특별히 못하나를 봅니다. 위에 있는 애들도 너는 뭐가 제일 약해.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는 문제가 있어를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 어떻게 고쳐야지 이렇게 지금 자꾸 되는 거죠. 좋은 점이 없으면요. 내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단점과 장점을 다 섞어 갖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면도 맥락에 따라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소심해. 그래서 문제야는 일을 꼼꼼하게 잘 처리해.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단점이고 이렇게 보면 장점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 부정적 스토리텔링을 멈추는 겁니다. 정신질환의 공통점이 잠을 안 자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난을 하고 자기 비판을 하고 자기 혐오를 합니다. 만약에 우울증 환자인데 나 너무 우울해. 그런데 본인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질환자 아니에요. 모든 정신질환은 내 모습만 생각해도 끔찍해져. 그게 멘탈이 무너지고 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특성, 어떤 기질,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존경한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존중은 내 모습을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흠뻑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존중의 출발이에요. 근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셀프 리스펙트 가기 위한 전 단계, 이 전전 단계가 뭐냐면 셀프 컴패션이 있어요. 자기 연민. 어이구 불쌍해라. 어이구 수고가 많았다. 자기 연민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자기 수용. 내 모습을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걸 하면은 그 다음에 셀프 리스펙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떤 건덕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게 쉬운 과정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고치고 그대로 사는 과정이 더 힘들어요. 자기를 미워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왜 나를 수용하지 못하겠냐? 첫 번째가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문화, 미디어들이 주는 이런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즉,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자기 혐오에 빠졌냐? 내가 왜 이렇게 인정 중독에 빠졌냐? 이놈의 세상이 교육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세뇌시켰다는 걸 깨닫고 끊어내세요. 끊어내고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자녀들한테 자존감을 올려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넌 정말 특별해. 특별히 뭐 똑똑해. 이런 말들이 어떤 식으로 부작용을 가져오나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 캐롤 드웨기라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growth mindset, 능력 성장 신념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애들한테 야, 넌 재능이 있어. 머리가 좋은가 봐. 하면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선천적으로 내 고정된 능력이 좋구나. 그래서 나는 머리가 좋아서 이걸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요. 어떤 도전성이나 이런 거를 못 합니다. 내가 이걸 풀어서 엄마한테 칭찬받아서 내가 천재임을, 재능 있음을 인정받았는데 혹시나 못 풀게 되면 난 바보라는 게 입증되네? 그렇기 때문에 걔는 굉장히 몸을 사리고 새로운 거 도전을 안 하게 됩니다. 정반대네요? 그리고 한번 실수해서 뭘 못하잖아요? 문제를 틀리면은 난 바본가 봐. 라는 부정적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능을 칭찬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그 캐롤 드웨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과정과 노력을 칭찬해라. 와, 너 이거 이렇게 만들어냈니? 힘들었겠다. 와, 근데 너 꾸준히 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해낸 게 아니라 어렵다는 것도 또 열심히 해보면 되지. 그런 애들은 결국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노력하면 능력이 올라가네. 그게 growth mindset이에요. 능력, 성장, 신념. 넌 특별해, 넌 똑똑해가 안 되는 거군요. 넌 똑똑해, 넌 특별해. 이게 미국 교육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거는 셀프 에스팀,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넌 키가 크니? 오, 넌 특별해. 넌 키가 작니? 오, 특별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사춘기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느낍니다. 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공부는 얘가 나보다 잘하고, 운동은 얘가 나보다 잘하고. 도대체 내가 특별한 게 뭐 있어? 이거를 느끼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너는 특별해, 넌 특별해. 이 교육을 받았던 애들이 커가면서 나만 안 특별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나만 안 특별해를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죠. 자기만 아는 거죠. 난 안 특별한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다 자기 비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한 처방을 크리스틴 네프라는 사람이 갖고 온 거예요. 셀프 컴패션이 중요하다고 해요. 뭐를 애들한테 가르쳐냐면 셀프 이스팀, 자아 존중감, 넌 스페셜해, 잘났어.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려다가 실패했어. 아이고 하다가 실패했구나. 그때 내가 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걸 안 가르친 거예요, 여태까지.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친구가 어떤 일을 하다 실수를 해서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얘는 친구한테 가서 위로해 줍니다. 야,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을 거야. 착하니까. 애들은 다 착하니까. 자기 친한 친구는 위로해 주고. 근데 내가 그런 실수를 했어. 그럼 속으로 내가 날 위로하나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나쁜. 나한테는 가혹하도록 훈련이 돼 있고 타인들한테는 친절하도록 훈련이 된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제일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be your best friend를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나 베스트 프렌드니까 가서 위로해 주듯이 내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돼.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돼. 나의 약점 잘하는 것도 나고 나와 같이 함께 있는 것도 나야. 연민을 내가 나한테 쏟아붓는 능력. 이걸 해주니까 여러 가지 결과가 좋았다. 그래서 요새 그게 많이 퍼지고 있죠. 다 좋은데요. 그 결과로 우리 애가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경쟁에서 뒤처질 게 내 눈에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됐어 하니까 내가 날 다그치지 않으니까 노력도 안 할 거고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렇게 될 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미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는 연구 결과 다 아님이 입증이 됐어요. 그 셀프 컴패션을 했더니 더 노력하고 애가 더 에너지 넘치고 모든 펑션이 다 잘 돌아간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안 돼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자타긍정이라고 하거든요. 전두피질 활성화가 돼야 집중력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이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긍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왕따 피해자들이 그게 많거든요. 그런 애들 인터뷰해보면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먹다 버린 바나나 껍질이 저 같아요. 교실 바닥에요 밟혀 죽은 바퀴벌레가 저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밟혀 죽어 있어. 갖다 치우고 싶잖아. 이게 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벌레 치워버리고 바나나 껍질 던져버리지 쓰레기 같은 나를 던져버리는 강력한 충동이 생깁니다. 이 셀프 여기서. 그러니까 절대 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소중해. 그러니까 나는 특별해는 안 좋지만 나는 소중해는 좋은 거군요. 나는 소중해가 저 속에 미리 이렇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엄마가 사랑을 주는데 조건부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애 느낌에. 공부 잘하면 엄마가 기뻐하고 사랑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공부가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가 돼버려요. 공부가 엄마의 사랑을 방해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애들은 공부를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공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회복탄력성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이라는 연구에 보면 회복탄력성 있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1살, 2살, 3살 아주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애들이 마음 근력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 보니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귀한 존재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어야 세상 살다가 부딪혀서 깨져서 밑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안 사라져요.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느낌이 콱 박혀있지 않으면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또는 콱 떨어졌을 때 졸지에 난 쓰레기야. 난 가치가 없어.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 돼요. 사람을 좀 행복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그런 걸 해줘야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 오늘 이 싱잉볼을 들고 나오신 게 마음 컨트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명상법을 좀 알려주시려는 건가요? 그 만트라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양궁 선수들한테도 가르쳐 줬고 저희 애가 수능 시험 볼 때도 가르쳐 줬고 꼭 이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종을 치면 더 집중이 잘 되니까
이 종소리는 한번 탁 나면요. 천천히 쭉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를 고요함으로 안내합니다. 끝까지 들으면 사라지는 끝에를 많이 듣는 거, 그걸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자기 참조 과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종소리라는 대상이 있어서 계속 듣는데 종소리가 갑자기 없어요. 대상 없는 인식, 그래서 나를 확 알아차리는 그게 나오고요. 이것도 갖고 왔지만 이 소리가 더 길죠. 한 가지 제가 만트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편도체 안정화는 분노, 두려움, 흔들림을 좀 없애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전전두피질 활성화는 자기긍정, 타인긍정인데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와, 기분 좋다, 신난다, 즐겁다. 이게 전전두피질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해내고 싶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또는 나는 그거를 그때까지 해낼 거다. 그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됩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양궁 선수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면은. 그런데 진짜 침착하고 차분하고 할 때는 좀 릴렉스하고 침착하고 차분해지는 걸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효과를 봅니다. 오늘 하셨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나는 아무리 시도해도 그런 식으로 생각이 안 먹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부터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인생 자체를 행복하게 바꿔주는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